이봐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소. 우리 중국 탓 하지 마시오. 중국이 국제회의장에서 몽골에 내뱉은 이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류의 물길을 막아 초원을 사막으로 만들고 핵실험까지 강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물을 빼앗긴 몽골을 황사의 진원이라며 손가락질한 겁니다. 몽골은 국토의 80%가 사막화되고 1100개의 호수가 증발하는 아주 처참한 재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그 어떤 강대국도 이건 신이 와도 절대 못한다며 외면하던 그 절망의 땅에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독한 신념 하나로 영하 45도 지옥에 뛰어든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이 만든 신의 기술이 터지자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형제의 나라요. 그게 우리 너무 자랑스럽소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몽골발 황사다. 중국 탓하지 마라.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사막을 만든 나라가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국제회의장이었죠. 각국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북아 황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대표가 수십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저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피해국이에요. 이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에르덴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죠. 바트, 제발 참아요. 여긴 국제회의장이에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저 말을 듣고 어떻게 참아? 우리 강물을 가져간 나라가, 우리 초원을 사막으로 만든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더러 가해자라고 해?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에르덴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알아요. 나도 화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록만 남고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르덴 말이 맞았죠. 하지만 20년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제 이름은 바트 에르덴 바야르사이한입니다. 몽골 국립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고비 사막 사막화 장기 조사 책임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이 땅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죠.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르덴이 제 옷자락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죠. 중국 대표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림강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이 회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없다고요? 타림강 상류에 댐을 몇 개 세웠습니까? 물줄기를 어디로 돌렸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뭘 건설하려고 그 물이 필요했던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중국의 내정 문제입니다. 몽골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내정 문제요? 롬노르에서 뭘 했습니까? 핵실험 아닙니까? 군사기지 건설 아닙니까? 그 시설들 개발하겠다고 상류를 독점해서 물길을 돌린 거 아닙니까?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저를 쳐다봤죠. 그 물이 원래 어디로 흘러야 했는지 대표께서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 초원으로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 호수를 채우고 우리 지하수를 보충했어야 할 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막아버렸어요. 중국 측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외교적 결례예요. 의장, 이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근거 없다고요?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숨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전부 있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양측 대표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별도 협의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양해 각서를 교환했죠.
그런데 달라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르덴이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트, 제발 앉아요. 더 이상은 진짜 안 돼요. 우리가 이겨도 지는 싸움이에요. 저는 에르덴을 쳐다봤습니다. 에르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르덴이 제게 말했습니다. 바트, 당신 심정 나도 알아요. 근데 현실을 봐요. 중국은 14억이에요. 우리는 300만이에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뭐 하나 비교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강한 쪽 편을 들어요. 항상 그래 왔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르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뿌연 하늘이었습니다. 황사였습니다. 베이징 하늘을 뒤덮은 그 황사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맞습니다. 황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비 사막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륙 하천이죠. 길이가 2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강의 하류가 원래 몽골 쪽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 지하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죠. 우리 초원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류에 댐을 세웠습니다. 물길을 자기네 내륙으로 돌려버렸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롬노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십 년간 핵실험을 했습니다. 군사시설도 건설했죠.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타림강 물을 가져간 겁니다. 우리 몫이었던 물을요? 하류는 당연히 말라 죽었습니다. 초원이 사막이 됐고 호수가 증발했고 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고비 사막 남쪽 지역 조사를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왔던 곳이었죠. 그때만 해도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호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습니다. 지도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여기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호수가 있던 자리에 하얀 소금 결정만 남아서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유목민 바야르였죠. 여기 호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물을 봤는데요. 바야르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완전히 말랐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뒤로는 한 방울도 고이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비가 안 오는 건가요? 비요. 비는 예전이랑 똑같이 와요. 그런데 강이 안 흘러요. 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고요. 상류에서 막아버렸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온통 모래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바야르 씨, 예전엔 여기가 어땠습니까? 바야르의 눈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근처가 전부 초원이었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찼어요. 바람이 불면 풀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죠.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어도 다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초록이었어요. 바야르가 발로 모래를 걷어찼습니다. 메마른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죠. 지금은 보세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양 1000마리를 키웠어요. 1000마리요. 그런데 저는 100마리도 못 키웁니다. 풀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작년에 40마리가 굶어 죽었어요. 올해는 몇 마리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국토의 약 90%가 사막화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반도 전체 면적의 7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 광활한 땅이 죽어버렸습니다. 호수 1200개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강 900개가 말라붙었습니다. 예전에 물고기가 뛰놀던 강바닥에 이제는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는 여전히 옵니다. 그러면 물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류에서 막았으니까요. 몽골에서는 이런 재앙을 조드라고 부릅니다. 혹한과 가뭄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죠. 몇 년 전 조드가 닥쳤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마리가 얼어 죽었죠. 초원 위에 양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가 눈 위에 널브러져 있었죠.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자기 가축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 둘이었죠. 천막 앞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 봤는데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이 다 죽었습니다. 200마리가 하룻밤에 전부 죽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게 저 양들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양이 전부였는데 뭘 먹고 살아요? 애들은 뭘 먹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은 안 나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신경을 써요? 도시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거죠. 그 가족은 결국 도시로 떠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으로요. 게르촌이라고 불리는 빈민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삽니다. 환경 난민입니다. 사막이 만들어낸 난민이죠? 지금 몽골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울란바토르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런 환경 난민들이에요. 수천 년 이어온 유목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몽골발 황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물을 빼앗긴 나라가 황사의 원흉이 됐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0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기구에도 알렸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 편입니다. 약한 나라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립니다. 저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은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우리한테 무슨 용건이 있다는 겁니까? 설마 우리 황사 때문에 항의하려는 건 아닐까?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해 서한일 거라고 생각했죠. 황사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일 거라고요. 그런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공동 프로젝트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공동 생존의 문제입니다. 황사의 근원을 막지 않으면 한국도 계속 피해를 봅니다. 도와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자는 겁니다. 같이 해결하자.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보고서만 쓰고 떠나거나 회의만 하고 사라지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외국의 환경 원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 측 대표단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팀장님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죠. 뒤따르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바트 박사님이시죠? 먼 길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회의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호텔에서 좀 쉬시고 내일 시작해도 됩니다. 회의요? 아니요. 오늘은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현장이요? 지금 바로요? 네. 현장을 먼저 봐야죠. 현장도 안 보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 대표단이 오면 호텔에 여장을 풀고 환영 만찬을 합니다. 현장 방문은 형식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정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4시간을 달려 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죠. 예전에는 초원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모래와 자갈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차에서 내려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들더니 손가락 사이로 비비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더니 혀에 살짝 대서 맛까지 봤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네요. 염분도 꽤 있고요. 네, 지하수 수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식물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깊이에 물이 없어요. 바트 박사님,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삽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여러 번 시도했어요. 수십만 그루를 심었는데 생존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들 나무부터 심으려고 합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막화 방지의 기본이니까요. 나무를 심어서 모래를 막고 나무는 결과입니다. 팀장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이 없는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우리는 마른 강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었죠. 지금은 돌멩이와 모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상류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바트 박사님, 여기에 댐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댐이요? 팀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콘크리트가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모래가 계속 쌓입니다. 댐을 지어도 몇 년 안에 묻혀버려요? 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댐을 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트 박사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민둥산뿐이었습니다. 그때 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선 절대로 숲이 다시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라고 했죠. 팀장님이 마른 강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숲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나무를 심었다가 전부 죽이고 댐을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압니다.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 영하 40도에서 버티는 콘크리트 기술이 있습니다. 모래 매몰을 막는 준설 기술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몽골 사막에서 모래가 날아오면 한국 아이들이 그 먼지를 마십니다. 이건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자마자 환경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엔 영하 40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합니까? 한국만 할 수 있다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험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바트 박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흙을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까지 보던 팀장님의 모습이요.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이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차관이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한국을 위한 일입니까? 몽골을 위한 일입니까? 둘 다입니다. 몽골 사막에서 모래가 날아오면 한국 하늘이 뿌옇게 됩니다. 몽골이 살아야 한국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공동 생존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바트 박사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감정을 느꼈죠. 정말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막에 댐을 짓겠다는 그 무모한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졌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몽골 정부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 때 차관의 표정을 봤잖아요. 코웃음을 치던 그 표정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몽골 인력을 직접 훈련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해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잘못입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죠. 한국에서 기술진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장비도 들어왔고요.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이 황량한 벌판에 정말 댐이 들어선다고?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한국 기술진도 그걸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아는 것과 겪는 건 다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기온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건 여름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은 괜찮아. 문제는 겨울이야. 몽골의 겨울은 지옥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아지죠.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습니다. 노출된 피부는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립니다. 그런 환경에서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겨울을 나야 한다는 건데요.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텨야죠. 버텨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하 40도입니다. 콘크리트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면 팽창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거기로 물이 새우며들고 그 물이 또 얼면 균열이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를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극저온용 특수 배합입니다. 동결 방지제가 들어가요. 수분 함량을 최소화하고 기포를 넣어서 팽창을 흡수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미 검증됐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강원도 산골에 댐을 지을 때 썼습니다. 거기도 겨울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요. 영하 20도랑 영하 40도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배합을 조정했습니다. 몽골 환경에 맞게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모래였습니다. 몽골 사막의 바람은 무시무시합니다. 봄철엔 특히 심하죠.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루 만에 차가 모래에 반쯤 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댐을 지어도 모래에 묻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팀장님, 모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댐을 지어도 몇 년 안에 모래에 묻힙니다. 준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준설이요? 네. 모래가 쌓이면 자동으로 퍼내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중동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왔어요. 팀장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이 사람들 정말 다 계산하고 온 건가?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몽골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공사 현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죠. 숙소는 임시로 지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샤워 시설도 제대로 없었고요. 식사도 간단한 것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잖아요? 물이 왜 이래요? 마실 수가 없네. 인터넷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가족한테 연락도 못해요. 저는 그 불평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며칠 더 버티다가 포기하겠지. 그런데 팀장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팀장님이 불평하는 기술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일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온 거잖아요. 쉬운 일이면 우리가 안 와도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했으니까요. 기술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포기 안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뭘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악물고 버텼잖아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와서 좀 힘드니까 도망간 나라. 그게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만 버팁시다. 기초 공사만 끝내면 숙소도 좋아집니다. 그때까지만 참읍시다. 기술진들이 흩어졌습니다. 불평은 줄었지만 표정들이 밝지는 않았죠. 저는 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봤어요. 다들 처음엔 자신 있어 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몽골의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땅은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려요. 팀장님이 아무리 준비를 잘 해오셨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트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생기죠. 저도 압니다. 그러면요.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은 낙관적이시네요. 낙관이 아닙니다. 각오입니다. 팀장님이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댐이 무너지면 한국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몽골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 망신당하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와서 실패했다고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진심이야. 하지만 진심만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매일 조금씩 더 추워졌죠. 공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추우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기름이 얼어붙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죠.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하 40도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장에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숨을 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밖에 나갈 날씨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숙소로 갔습니다. 모두 안에 있었죠. 얼굴들이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공사 못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그런데 팀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오늘 콘크리트 타설 일정입니다. 예정대로 합니다. 팀장님, 밖에 영하 40도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안 돼요. 교대로 나갑니다.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어버립니다. 이 온도에서 타설하면 안 돼요. 보온 양생합니다. 타설하고 바로 보온재로 덮어요. 열선도 깔았습니다. 콘크리트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술진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났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영하 40도의 콘크리트를 붓겠다고? 하지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술진들이 30분씩 교대로 나와서 일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보온재로 덮고
열선 온도를 체크하고 숨 쉴 틈 없이 움직였죠. 저는 옆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마라. 예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콘크리트가 버티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얼어서 빨갛게 됐지만 표정은 밝았죠. 바트 박사님 보셨죠? 네, 보긴 했는데 아직 모릅니다. 양생이 끝나봐야 알죠. 기다려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제발 성공해라. 예벌.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균열 없이 버텼죠.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하 40도가 며칠 계속되다가 갑자기 영하 20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 45도로 뚝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낮에 조금 풀렸다가 밤에 다시 얼어붙으면 그때 균열이 생깁니다. 콘크리트 안에 있는 미세한 수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구조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거죠. 저는 매일 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서 콘크리트 표면을 살펴봤죠. 작은 금이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댐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칠게, 다급하게. 바트 박사님, 바트 박사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댐에 금이 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옷을 급히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기온은 영하 38도.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댐 표면을 비추고 있었죠. 팀장님도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손전등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콘크리트 표면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였죠. 길이는 한 뼘 정도 됐습니다. 미세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축축했죠.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2시간 전입니다. 야간 순찰 중에 발견했어요. 다른 곳은요?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는 댐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죠. 기술진들이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기술진이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저쪽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균열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3군데였죠.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 물이 얼면 균열이 더 커집니다. 균열이 커지면 더 많은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또 얼면 악순환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다른 기술진도 동조했죠. 맞습니다. 일단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안 됩니다. 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끝입니다.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이 온도에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몽골 측 관계자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몽골 환경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 작업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보강 작업이요? 이 온도에서요? 네. 환경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죠. 영하 40도에서 보수 작업을 한다고요? 사람이 다칩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교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만약 작업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도 곤란해지고 우리 정부도 곤란해져요. 다른 몽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봄까지 기다리면 댐이 무너집니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균열을 막지 않으면 봄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그러면 댐이 버틸 수 없어요. 지금 막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 지역 전문가잖아요.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강 작업을 한다고요? 정말 가능한 겁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 철수가.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하면 끝입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봄까지 기다리면 댐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들의 땀도 전부요. 저는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보강 작업이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죠. 바트 박사,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는 거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팀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바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뭘요? 지지해 주셔서요. 솔직히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지친 웃음이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교대로 나가서 작업했죠.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밤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균열 부위에 특수 수지를 주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지가 굳으면서 균열을 메우고 물이 새우며 드는 걸 막는 거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술진들의 얼굴이 얼어서 빨갛게 됐습니다. 손이 떨렸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추위에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졌죠.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지가 제대로 굳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화학 반응이 느려진 거였죠. 안 됩니다. 수지가 안 굳어요. 기술진 한 명이 외쳤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열선을 더 가져와요. 열선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요. 뭐든지 좋으니까 열을 낼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요. 기술진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숙소에서 전기장판을 뜯어왔습니다. 차량용 히터도 가져왔죠. 뭐든지 열을 낼 수 있는 건 다 동원했습니다. 저도 뛰어다녔습니다. 몽골 쪽 장비 중에 쓸만한 게 있나 찾아봤죠. 난리였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갔죠. 영하 40도 정도로요. 여전히 살인적인 추위였지만 아까보단 나았습니다. 수지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균열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수지가 틈을 메우고 있었죠.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막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죠.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균열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2번째 균열, 3번째 균열도 같은 방식으로 보강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이 계속됐죠. 해가 질 무렵 모든 균열의 보강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댐 전체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균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강한 부위도 안정적이었죠.
팀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죠.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오늘 정말 위험했습니다. 한 끗 차이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더 추웠으면 끝이었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무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항력이었다고, 자연을 이길 수 없었다고. 다들 이해했을 거예요. 팀장님이 멀리 댐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콘크리트 표면에 비치고 있었죠. 바트 박사님,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요? 네.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바꿔서 다시 하고,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는 선택지에 없어요.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댐이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났겠죠.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실패했는데 누가 하겠어요? 몽골 사막화는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댐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묵직하게 서 있었죠. 오늘 하루 동안 무너질 뻔했던 그 댐이요. 저는 20년 동안 사막화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봐왔죠. 외국 원조가 들어왔다가 떠나는 것도 봤고 거창한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몽골 사막화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영하 45도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몇 달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댐이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제발 버텨라. 여보. 그게 그날 밤 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댐이 버텼습니다. 영하 40도, 때로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석 달을 버텨냈죠. 균열이 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강한 부위도 안정적이었고요. 저는 매일 댐을 점검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죠. 혹시 밤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댐은 매번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몽골의 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기온이 영하 20도, 영하 10도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른 강바닥에 물줄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실개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졌죠. 저는 댐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물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마른 강바닥에 물이 흐르다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바트 박사님, 시작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물이 고일까요? 고여야죠. 안 고이면 큰일입니다.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웃음이었죠.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 봄비가 합쳐지면서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물이 댐 앞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댐이 물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되는 건가? 정말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댐 뒤쪽에 물웅덩이가 생겼죠. 처음엔 발목 깊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호수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호수라니.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모래와 자갈뿐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였죠. 그런데 지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이요. 팀장님, 이거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진짜입니다. 바트 박사님이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죠. 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막에 물이 생겼습니다. 정말로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죠. 그러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을 전체가 몰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호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여기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초원이었죠. 초원만이 아닙니다. 노인이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랑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했죠.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서 물을 길어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호수가 말라버린 게 40년 전입니다. 그 뒤로 다시는 물을 못 봤어요. 내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묻혔죠. 물이다. 진짜 물이야. 꿈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비슷한 장면이 계속됐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여인이 아이 손을 잡고 호수 앞에 섰습니다. 봐라, 이게 물이다. 엄마, 나 물 알아. 집에서 봤잖아. 그건 수도물이고 이건 다른 거야.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야.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고인 거야. 여인이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런 물이 많았어. 어디서든 볼 수 있었어. 그런데 다 사라졌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말라버렸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 물이 돌아왔어.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꿈이 아닌가? 저녁이 됐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돌아갔지만 몇몇은 남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호수 옆에 앉아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한 주민이 마유주를 가져왔습니다. 몽골 전통술이죠. 발효시킨 말저주로 만드는 겁니다. 잔을 돌려가며 마셨습니다. 한 노인이 팀장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팀장님이 받아서 마셨죠. 그리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땅에 물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죠. 저희는 그냥 그 비를 담아둘 그릇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통역이 전하자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팀장님도 웃었습니다. 저는 모닥불 옆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웃고 있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수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었죠. 그 물결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저는 20년 동안 사막화를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막화는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사막이 된 땅은 영원히 사막으로 남는다. 그게 제 전제였습니다. 20년간의 연구가 그 결론을 뒷받침했죠. 수많은 시도가 실패하는 걸 봤으니까요. 국제기구가 와서 나무를 심었다가 전멸하는 것도 봤고 거창한 관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막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호수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 40년 전에 말라버린 호수가 다시 생겼습니다. 제 전제가 틀렸습니다. 사막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죠. 기쁨인지 충격인지 감동인지
아마 다 섞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트 박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다음 단계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다음 단계요? 호수가 생겼는데 더 뭘 하겠다는 겁니까?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몽골 전역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작은 댐 하나입니다. 호수도 아직 작습니다. 이걸로 몽골 사막화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몽골 국토의 90%가 사막화됐는데 호수 하나로 뭘 하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팀장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몽골 남부에 선이 그어져 있었죠.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그린벨트입니다. 폭 600m, 길이 3,000km. 몽골 국토를 가로지르는 숲의 방어선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0km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 한 번에는 못합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팀장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나무 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조림 방식도 기존과 다릅니다. 외곽에는 방풍림으로 포플러를 심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다층으로 심습니다. 사막 바람을 계산해서 설계한 구조입니다. 물은요? 나무에 물을 어떻게 됩니까?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물을 한 방울씩 뿌리로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물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상세했습니다. 나무 종류, 심는 간격, 관수 시스템, 유지보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었죠. 이거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처음부터요. 댐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물이 확보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호수가 생겼다고 자축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죠.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트 박사님,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몽골 분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몽골 분들이 직접 심고, 직접 가꾸고,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도 유지됩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의 몽골 측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박사님만큼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고 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요. 무엇보다 지난 몇 달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는다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연구만 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러면서 사막화는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이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웃었죠.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100만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이제 한국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몽골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호수 앞에 섰습니다.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었죠. 그 물결이 호숫가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막은 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호수가 말랐지만 땅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죠. 물이 돌아오자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숫가의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없던 풀들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건조하고 먼지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촉촉하고 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호수 하나, 풀 몇 포기.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법이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3,000km의 숲, 그 거대한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그린벨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계획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폭 900m, 길이 3000km라고요? 몽골.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숲을 만들겠다고요? 숫자만 들어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구간은 우리가 댐을 지은 지역 주변 50km였습니다. 저는 몽골 측 총괄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해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한국팀이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조림 작업이 시작된 첫날, 저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진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산림 전문가들이었죠. 팀장님과 함께 온 분들 중에 조림 분야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뚝뚝했지만 나무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는 분이었죠. 과장님이 저를 데리고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바트 박사님, 여기 토양 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파헤쳤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이 토양이면 포플러가 적합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라서 지하수까지 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몇 년 안에 방풍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포플러만 심으면 됩니까? 아니요. 포플러는 외곽에만 심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내부에는 다른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일어서서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각각의 나무가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종류의 나무만 심으면 병충해에 취약해지고 생태계가 불안정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층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과장님이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맨 바깥쪽에 포플러를 심습니다. 키가 크고 바람에 강하니까요. 그 안쪽에는 중간 크기 나무를 심습니다. 비술나무나 느릅나무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관목을 심습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만들면 바람이 단계적으로 약해지면서 안쪽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막 바람을 계산한 구조군요. 네. 몽골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분석해서 설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안가 방풍림을 만들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가 철저하구나. 그냥 와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계산하고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점적 관수 시스템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느다란 호스가 나무 뿌리 근처까지 연결돼 있었죠. 호스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구멍으로 물이 한 방울씩 나옵니다. 하루에 몇 리터씩, 천천히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지 않고 땅속으로 새우며들어요. 뿌리가 직접 물을 흡수할 수 있죠.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관계 방식보다 물 사용량이 70% 정도 줄어듭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최대한 아껴 써야 합니다. 저는 호스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가늘었습니다. 이 가는 호스가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살린다니. 전력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여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낮에 전기를 모아서 펌프를 돌리는 거죠. 유지보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손이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누가 와서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3000km거든요. 사람이 매일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유지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외국 원조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죠. 돈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몇 년 만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지보수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나무 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죠. 팀장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요. 주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치 품삯을 받는 거였죠. 처음엔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으니까요. 유목을 포기하고 도시 빈민이 된 사람들, 농사를 짓다가 사막화로 망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는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주민 몇 명이 모닥불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오늘 내가 심은 나무가 10그루야. 10그루. 그래서 뭐가 어쨌는데?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봤어. 이 나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여기 오면 숲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심은 나무가 숲의 일부가 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몰라. 그냥 오늘 나무 심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인생에서 뭔가 남는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빴지. 근데 이 나무는 남잖아. 내가 죽어도 이 나무는 여기 있을 거잖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말을 곱씹는 것 같았죠.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든 분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양을 쳤거든. 1000마리 넘게 키웠어. 그때는 여기가 전부 초원이었지. 그런데 다 사라졌잖아? 내가 뭘 해도 안 됐어.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 그가 모닥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할 수 있게 됐어. 나무를 심으면 초원이 돌아올 수도 있다잖아. 그러면 내 손자는 양을 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어렸을 때처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구간의 나무 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과장님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갓 심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약해 보였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생존율 80% 이상 나올 겁니다. 80%요? 그렇게 높게요? 네. 점적 관수 시스템 덕분입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들이 여기서 나무를 심었을 때 생존율이 10%도 안 됐죠? 그건 물 공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심어놓고 방치하면 당연히 죽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린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란 줄기, 연약한 잎사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몇 년 후면 이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될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물론 황사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트 박사님, 한국 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산은 전부 숲입니다. 울창한 숲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민둥산이 많았어요. 전쟁 때 다 베어버렸으니까요. 과장님이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산림청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나무만 심은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면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무는 내가 심은 거다. 저 나무도 내가 심은 거다. 자랑스러워 하셨죠. 과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갚아야 한다고요. 전쟁 끝나고 한국이 어려울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국 산에 나무를 심었듯이 저는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이었죠. 한국의 아버지 세대가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고
그 아들 세대가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몽골의 다음 세대도 누군가에게 이 숲을 물려줄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갓 심은 나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기계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었죠. 진짜로 가져온 건 경험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선 경험이요. 한국은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봤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죠. 민둥산, 굶주림, 절망.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고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 몽골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몽골을 위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살아남은 방식의 복제였습니다. 저는 어린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느다란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연약해 보였지만 뿌리는 이미 땅속 깊이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물을 찾아서요. 잘 자라라.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자라면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거야. 초원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희망이 돌아올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가둬두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를 심고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숲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3,000km의 거대한 숲이 몽골을 가로지르면 사막화가 멈출 겁니다. 초원이 돌아올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유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시작된 깨끗한 공기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한국까지요. 몽골의 숲이 한국의 하늘을 맑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였죠. 나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본 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구간의 조림이 완료됐고 두 번째 구간도 절반 이상 진행됐죠. 어린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숲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확실히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림장 주변 마을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느낀 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림장에서 일을 마치고 근처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냄새였죠. 이게 뭐지? 저는 냄새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커다란 양푼에 뭔가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배추였습니다. 빨간 양념을 버무린 배추요. 김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빨간 양념으로 범벅이 돼 있었죠. 김치 담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김치요? 여기서요? 네.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키웠거든요. 이제 김장철이라서 담그는 중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없던 것들이었죠. 비닐하우스는 언제 생긴 겁니까? 작년이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 가르쳐 줬어요. 배추, 무, 고추도 키워요. 여름엔 오이랑 토마토도 됐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채소를 키운다고요? 잘 됩니까? 여긴 물도 부족하고 땅도 안 좋은데.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르쳐 줬어요. 물 주는 법, 온도 맞추는 법, 거름 주는 법. 몇 번 실패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돼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배추가 300포기예요. 우리 식구 먹고도 남아서 팔기도 했어요. 파셨다고요? 어디서요? 울란바토르에서요. 상인이 와서 사갔어요. 몽골산 배추라고 하니까 인기가 좋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소를 재배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었거든요. 유목을 포기하고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배추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몽골 땅에서요.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팀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마을에 비닐하우스가 생겼던데요. 그거 아셨습니까?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지원이요? 네, 조림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생계도 함께 생각해야죠. 나무 심는 건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숲이 완성되려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기술을 가르쳐 주신 거군요. 네, 채소 재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몽골은 중국산 채소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직접 키울 수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고 팔면 수입도 생기고요.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건 그냥 나무 심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숲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숲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무만 심어놓고 떠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먼저 살아야 하고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마을을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조림장에서 일하는 인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죠. 울란바토르요. 게르촌에서 왔습니다. 제르콘. 울란바토르 외곽의 빈민가요. 쓰레기 매립지 옆에 천막을 치고 사는 환경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원래는 유목민이셨습니까? 네. 고비 남쪽에서 양을 쳤습니다. 500마리 넘게 키웠어요. 그러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드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하룻밤에 200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왔습니다. 남은 것들도 거의 다 죽었죠. 마지막 남은 양 몇 마리 팔아서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막노동이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먹을 돈을 벌었죠. 일이 없는 날은 굶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학비도 없고 교복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집에서 놀게 했습니다. 미안했죠.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서 나무를 심는다고요? 인부를 뽑는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됐다고 해서 왔죠. 돈 때문에 오신 거군요. 처음엔 그랬죠. 일당이 괜찮았으니까요. 도시에서 막노동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무 심는 법, 가꾸는 법, 물 주는 법. 처음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비닐하우스 기술도 배웠습니다. 채소 키우는 법이요? 지금 집 옆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배추랑 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네. 처음엔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이번에 배추 100포기 수확했습니다. 팔아서 돈 좀 벌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죠. 그 돈으로 큰애 학교 보냈습니다. 학교요? 네. 올해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12살인데 이제야 학교에 갑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박사님?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을요. 그게 더 고마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 여인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채소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채소를 팔았죠. 장사가 잘 돼서
남편도 막노동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은 조림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지역 프로젝트에 기술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월급이 도시 노동자보다 높다고 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를 데리고 조림장에 왔습니다. 손자에게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게 우리 땅이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숲보다 먼저 사람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아직 어렸습니다. 숲이라고 부르기엔 한참 부족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찾았습니다. 삶의 방식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남겼습니다.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조림장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어린 나무들 위에 내려앉았죠. 멀리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막화를 연구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봤죠. 사막화율, 녹지 감소율, 지하수 수위 변화. 그런 숫자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잃고 도시 빈민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교복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노인들이 손자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숲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였죠.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막은 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난이었죠. 가난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희망을 죽이고 꿈을 죽이고 미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한국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대신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함께 뛰었습니다. 나머지는 몽골 사람들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했으니까요. 숲을 지킬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나무는 사람이 지킵니다. 사람이 살아야 나무도 삽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린 거였죠. 저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삶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구나. 20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사막화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요. 항상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우리는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방법이 틀렸던 거였습니다. 사막과 싸운 게 아니라 자연을 설득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 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조림장이 보였습니다. 어린 나무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나무들이 자랄 겁니다. 숲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숲 아래서 사람들이 살 겁니다. 양을 치고 채소를 키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죠. 웃고 울고 사랑하고 살아가겠죠.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숲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막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키가 사람 머리보다 높아진 것들도 있었죠.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숲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림장 한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였죠. 저는 냄새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요. 커다란 양푼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 빨간 양념을 버무린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김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김장이요? 올해는 크게 하려고요.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섞여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있었죠. 말이 안 통해도 손짓발짓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추는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가 키운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요. 올해 수확이 좋았어요. 몽골 땅에서 자란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 한국 기술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트 박사님 같이 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법을 배웠죠. 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매운 냄새에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갓 담근 김치로 파티를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김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나왔고 몽골 노래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다들 따라 췄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웃고 먹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바트 박사님, 좋은 광경이죠?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는 심으면 자랍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르잖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야 해요. 팀장님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몽골 분들이 우리를 의심했잖아요. 당연한 거죠. 외국인들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같이 김치 담그고 같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림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결혼식이었습니다. 조림장에서 일하던 커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환경난민 출신이었죠. 도시 빈민가에서 살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만났습니다. 함께 나무를 심고 함께 기술을 배우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걸 안 한국봉사단과 기술진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드릴게요.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장소도 마련했죠. 바로 조림장 한가운데였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천막을 치고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빌려 입었는데 좀 컸지만 멋있었습니다.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줄에는 팀장님이 섰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했죠.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두 분이 만난 곳이 바로 여기니까요. 이 숲에서 만나서 이 숲에서 결혼합니다. 앞으로 이 숲이 두 분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아이들도 이 숲에서 뛰어놀겠죠. 신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도 눈물을 훔쳤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숲도 함께 자라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왔습니다. 한국 노래에 몽골 사람들이 춤을 추고 몽골 노래에 한국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신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뭘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저랑 남편은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도시에서 막노동하고 있었겠죠. 신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저한테 제2의 조국이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몽골 정부가 한국을 제3의 이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우리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대기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을 탐내지도 않았죠. 그냥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몽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요.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협력도 논의되기 시작했죠.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수년간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신뢰가 외교적 자산이 된 겁니다. 똑똑한 접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마을 주민들, 한국 기술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림장 한가운데 단상이 설치됐죠. 저도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트에르덴 바야르사이한입니다. 20년 넘게 사막화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5년 전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막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나무가 죽는가가 아니라 왜 물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숲을 보십시오. 5년 전에는 모래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들고 풀이 돋아나고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나무를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물을 가두는 법, 나무를 키우는 법, 채소를 재배하는 법,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요. 저는 한국 기술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알려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홀로 조림장을 걸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햇빛이 나무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숲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3,000km의 숲이 완성되면요? 사막화가 멈출 겁니다. 모래바람이 줄어들 겁니다. 그 모래가 한반도까지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몽골의 숲은 한국의 하늘과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킨 이 나무 한 그루는 결국 한국의 아이들이 마실 공기가 되어 돌아갈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몽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나무 한 그루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죠. 살아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에게요. 한국에게요.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